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꼭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두 번째 세션의 주제는 중소병원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감염관리 현실과 과제이며, 이번 두 번째 세션의 좌장은 이재엽 보라매병원 공공의료본부장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좌장님 소개드리자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보라매병원 관절척추센터장을 역임하셨으며 의예과 학과장, 대한생체재료학회 부회장, 현 대한골다공증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현재 보라매병원 진료부원장 및 공공의료본부장으로 활약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세션 좌장인 이재엽입니다. 두 번째 세션 주제는 중소병원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감염관리의 현실과 과제라고 지정을 하고, 세 분의 발표자께서 발표를 하시고 마찬가지로 세 분의 토론자께서 토론을 하신 후에 질의응답을 받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연자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자는 방주환 교수님이십니다. 방주환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동대학원에서 석박사를 마치시고 보라매병원 기획조정실 기획부실장, 홍보실장, 감염관리실장, 현재 이제 진료협력실장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방주환 교수님께서 발표하실 제목은 코로나19 유행 지속과 대응이라는 제목입니다. 방주환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 사실 오늘 좀 불편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코로나 유행 대응에 있어서 어설픈 점이 사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한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못 살고 수준이 떨어지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제 감염병 관리 이런 거는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빨리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수준이 떨어진다는 것도 모르는 건 문제인 것 같아서 좀 불편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이제 의료 순위 세계 최고라고는 하지만 그거는 굉장히 비용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지만은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는 아직도 굉장히 어설픈 면이 많습니다. 자, 팬데믹 대응 원칙은 초기에는 방역이 중요하고 이후에는 의료 대응이 점점 중요합니다. 방역은 의료 대응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 준비를 위한 목적이죠. 그리고 팬데믹 상황에서는 모든 것에 다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나라는 어느 나라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 효율을 따져서 효과가 높은, 우선순위가 높은 것부터 차근차근 해나가는 게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팬데믹이라는 거는 처음 겪는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문가라는 사람들조차도 현장의 문제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나라는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너무 컸던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는 게 경영학과 교수는 편의점 경영을 잘할 수 있을까? 경영학과 교수가 편의점 경영을 하면은 남는가? 사실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는 감염병에 대한 역사적 배경이 있는데 전문가도 없습니다. 예전에 이제 전염병과라는 게 있었다가 없어졌고 감염내과가 다시 생겼지만 감염내과 의사들이 대개 하는 일은 원내 감염 컨설트 보는 일입니다. 일부 선생님들이 지역사회 감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극소수고, 소아 감염을 하시는 선생님들은 그래도 지역사회 감염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고, 또 역학을 하시는 분들도 감염 역학을 현장에서부터 역학조사를 하시면서 역학조사를 했던 분은 제가 알기로 거의 없습니다. 대개 만성병 역학이나 아니면 암 역학을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감염병에 대해서 이제 수준 높은 역사적인 연구 배경이 있는 나라들은 대개 해외 파병을 오래 해봤다든가 식민지 건설을 해봤던 나라인데, 우리나라는 그런 것도 없고, 또 하나는 장기적으로 투자한 적도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감염병 대응은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고, 그걸 알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팬데믹이 안정되려면은 딱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매우 획기적인 백신이 나와서 그 백신을 모든 사람이 다 맞든지, 아니면 걸릴 사람은 웬만큼 걸리든지,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는 이의를 달 뿐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호흡기 팬데믹 같은 경우는 백신으로 유행을 끝낸다라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백신을 맞는 건 두 가지 목적이죠. 하나는 중증으로 가는 막기 위해서 맞고, 하나는 감염 자체를 막기 위해서 맞는데,
백신을 맞으면 이제 중증으로 가는 건 굉장히 효과적으로 막죠. 근데 감염 자체를 막으려면 중화항체라는 게 중요한데 코로나19 같은 호흡기 감염병은 상기도를 통해서 들어오는데 중화항체가 상기도로 잘 가지 않습니다. 백신을 맞았다든가 감염된 지 얼마 안 돼서 중화항체 농도가 몸속에 굉장히 높을 때는 농도 차 때문에 상기도에 좀 중화항체가 가죠. 그때는 예방 효과가 있지만은 백신 맞은 지 시간이 지났다든가 아니면 걸린 지 시간이 좀 지나면은 중화항체가 몸속에서 떨어지고 그러면은 중화항체가 상기도로 별로 안 가고 그럼 또 감염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흡기 감염병은 걸릴 사람 웬만큼 걸려야 유행이 끝난다. 이거는 불편하지만 틀림없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과학 방역, 정치 방역 얘기가 많았는데 이 얘기도 사실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방역, 과학 방역은 뭐 당연히 필요하겠죠. 필요한데 과학 방역에서 중요한 거는 알려고 하는 노력도 중요하지만은 이 알려고 하는 노력이 나중에야 정확하게 아는 것보다는 실시간으로 파악해야지. 유행 다 끝나고 나서 굉장히 정확히 알면 무슨 소용입니까? 유행 초기에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감염병이라든가 유행 역학의 특성을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정치 방역이 우리는 굉장히 나쁜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정치 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팬데믹 상황은 사회 모든 구성원한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회 모든 구성원이 사회적 합의를 해야 되죠. 그리고 모르는 것이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르는 것에 대한 양해도 구해야 되고 또 모든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수 없기 때문에 자원 우선 순위에 대해서 협의가 필요하죠. 그리고 acceptable risk 어느 정도 위험이면 우리가 팬데믹에 대해서 조금 얼러트니스를 좀 줄인다. 이런 것도 사회적 합의로 결정돼야 되는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팬데믹 상황에서는 좋은 정치 방역이 필수인데 우리는 뭐 정치 방역하면 굉장히 나쁜 용어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호흡기 팬데믹은 걸릴 사람은 웬만큼 걸려야 유행이 끝나는 거기 때문에 확진자 줄이기 목표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확진자 줄이기 목표를 세우면 잘못하면 이게 조삼모사나 조사모사가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확진자 줄이기는 현실적이지 않고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적인 대책을 해서 사망하는 사람을 줄이는 게 핵심이죠. 그래서 의료적으로 중요한 지표는 연령 표준화 사망률. 연령 표준화 사망률이라는 얘기를 제가 했는데 왜 연령 표준화가 중요하냐면 특히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들은 뭐 중증으로 가는 경우 거의 없지만 노인들은 잘못하면 큰일 나는 병이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많은 나라, 예를 들어 아프리카 이런 나라들은 노인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생각보다 별로 안 죽습니다. 근데 일본 같은 초고령 사회는 아무리 잘해도 죽는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연령 표준화 사망률이 중요하고 또 하나는 코로나에 너무 올인하다가 다른 병 치료를 못 받아서 돌아가시는 분이 생기면 안 되죠. 초과 사망률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각종 사회적 지표가 중요합니다. 이것도 모두 사람들의 삶과 기대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향해야 되는 방향성은 팬데믹이 생기면 어떻게 해도 우리는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데 이 피해를 적절히 분산해서 이 피해가 한 곳에 몰려서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는 분야가 최소화되도록 그걸 조절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고 좋은 정치 방역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팬데믹 기간에 피해는 입겠지만 그 피해가 사회 그 안정성을 망가뜨리지 않을 정도로 유지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자. 저는 이 사진을 볼 때 굉장히 불편합니다. 자, 이게 우리 코로나가 이제 뭐 지금 7차 유행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니까 우리가 꼭 유행을 할 때 날씨가 엄청 덥거나 아니면 엄청 추울 때 유행을 많이 했는데 그러면 이제 열심히 이제 조사를 하라고 합니다. 검사를 하라고 하는데 언론에서 보면 대기 시간이 짧게는 1시간, 길면 서너 시간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1시간, 길면 서너 시간을 춥고 더운 날씨에 기다려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리면 중증으로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안 가겠죠. 이런 사람들 검사하느라고 하루에 뭐 적으면 수억 원, 많으면 수십억 원씩 썼는데 이 돈으로 백신을 미리 구해오고 치료 역량을 좀 더 확보하고 치료제를 먼저 확보하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분들이 물론 고위험군한테 전파하면 문제겠죠. 그래서 굳이 검사를 하려고 하면 가족 중에 노인이 있으면 의심되면 빨리 검사 받으세요. 이런 말은 모르겠지만 선제적 검사라고 해서 무조건 나와서 검사 받는 게 좋은 것처럼 하는 그런 정책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를 포함해서 전문가들도 많이 반성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전문가가 그 사회 현상이 됐든 어떤 현상을 보고 평가하는 방법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관찰하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어, 어, 말을 하는 게 전문가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 태양을 아무리 열심히 쳐다보고 있어도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것 같지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태양의 운동을 태양과 별들의 운동을 관찰하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해석을 했을 때 태양이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전문가들은 너무나 감에 의지해서 책임질 수 없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던가 하는 반성을 저부터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역학조사에 관한 얘기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3년 동안 감염병 역학조사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호흡기 감염병 증상 발생 직전 내지는 증상 발생 초기에 전염력이 높은 인플루엔자나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은 역학조사를 해서 환자를 격리하고 트레이스를 한다고 해서 환자를 줄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저만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제 후배 역학조사관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다들 하는 얘기가 이거 역학조사 하나도 필요 없어요. 쓸데없이 고생하는 거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무슨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뭐 역학조사가 더 필요하고 인력을 늘려야 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물론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자원이 제한된 상태에서 역학조사가 그렇게 효과가 없다면 그 돈으로 다른 데 쓰는 게 더 희생자를 줄 수 있었겠죠. 실제로 이제 그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나왔는데 역학조사를 매우 효율적으로 번개같이 빨리 해서 매우 효율적으로 아이디어하게 할 경우에 최대 환자를 13% 줄일 수 있다고 했는데 그 13% 줄인 환자 나중에 또 다시 생기겠죠. 제가 말씀드린 조산모사나 조사모사 현장에서는 미리 알고 있었는데 그 현장을 모르는 사실은 감염병 역학조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무슨 교수니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나와서 너무 현장에 대해서 간섭을 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초기에 이제 우한주가 돌았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분석을 하냐에 따라 좀 다르지만 결론은 뭐냐면 증상 발생 0일이 이 그림에서 0이 증상 발생하는 시점이고 증상 발생의 전날 그리고 증상 발생한 그날 전염력이 높고 증상 발생한 지 5일이 지나서 남한테 전염시키는 경우는 역학조사를 해보니까 잘된 역학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없었다 이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환자가 증상 발생하면 만 나흘 정도 지나서 격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면 증상 발생하고 하루 이틀 있다가 검사를 받겠죠. 검사를 받아서 빨리 결과가 나오면은 그날 밤에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 날 나오고 아주 빌렸을 땐 이틀까지도 걸렸습니다. 그 결과가 보건소에 통보되고 보건소에서 행정적인 조치를 해서 환자한테 연락을 하고 격리할 공간 마련해서 가는데 또 시간이 걸리면 평균 나흘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만 닷새부터는 전염력이 실제로 전파시키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했는데 만 나흘째 격리를 했으면 그래도 하루는 벌었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그게 아닙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닷새째도 전염력이 있긴 있지만 닷새째 전염력은 뭐 증상 발생의 전날이나 증상 발생한 그날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그 굉장히 그 마스크도 열심히 쓰고 뭐 그 질병청에서 겁을 많이 줬죠. 그래서 열심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마스크 잘 쓰는 결과 환자가 작년까지는 적은 편이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조삼오삼이 됐죠. 금년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환자가 우리나라에 생기고 있죠. 그게 호흡기 팬데믹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적시성 있는 자료, 아무리 좋은 자료라고 하더라도 적시성 있는 결과가 빨리 나와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 2020년부터 중앙감염병병원 운영센터장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코로나 환자를 봤죠. 코로나19가 중국에서 맨 처음에 생겼지만 그 다음으로 우리나라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임상 연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감염병 대응 시설 하면은 환자 보는 것만 생각하는데 연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느냐? 팬데믹 상황에서 모든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수 없죠. 그래서 빨리 임상 연구를 해서 이러이러한 사람은 아무런 치료를 안 해도 그냥 며칠 고생하고 아무 후유증 없이 좋아진다. 그러면 의료 대응이 여력이 부족할 땐 이런 사람들은 집에서 해열제 드시면서 쉬세요. 이렇게 하고 병원 근처에는 얼씬을 못하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최악의 경우 중환자실이 부족해지는 최악의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사람은 어떤 치료를 해도 돌아가실
99% 돌아가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인공호흡 떼서 치료하면 좋아질 수 있는 분들한테 양보해야 됩니다. 이런 말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임상 경과에 따라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퇴원을 시키면 되고, 그리고 의료자는 얼마나 필요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가 중국 다음으로 코로나를 겪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 자료가 나오기를 WHO에서 바라고, 제가 당시 중앙감염병병원 운영센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를 접촉해 와서 굉장히 저한테 친절하게 굴죠. 이런 데이터를 얻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이걸 연구를 받아서 뭐 어떻게 하려고 했더니 이게 그 경쟁 입찰이 아니면 또 재공고 내고, 그리고 또 있다가 다시 평가하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한 달 반 뒤에나 연구를 시작할 수 있다라고 이 질병청에서 연락이 왔는데, 제가 WHO에서 그 말을 하니까 WHO에서 기가 막혀서 그 뒤로 저한테 연락도 안 합니다. 이런 게 사실 우리의 수준이고, 이게 누굴 비난하기보다는 우리가 고쳐야 될 때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9월 달에 이제 항체 양성률을 조사해서 실제로 우리가 얼마나 감염이 됐냐를 했지만, 영국이라든가 이런 감염병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되는 나라들은 이거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야 딱 한 번 나왔죠. 우리 이제 지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20년 2월, 3월 그때 이제 PCR 양성이면 무조건 격리를 했죠. PCR 2번 음성일 때까지 격리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구에서 입원실이 부족해서 PCR 양성이라서 아직 퇴원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입원실이 부족해서 진짜 입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못하고 그랬죠. 근데 우리보다 코로나를 늦게 겪은 나라들에서는 이미 방금 보셨다시피 이 그래프를 보면 증상 발생 5일 뒤에 전염시키는 거의 없다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우리가 미리 만들었다면 불편한 사람들 빨리빨리 퇴원시키고 진짜 입원이 필요한 사람들 입원시켰겠죠. 제가 이제 역학조사가 필요 없다는 얘기를 했는데, 역학조사를 이렇게 모든 사람에 대해서 역학조사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고요. 잘된 역학조사는 필요합니다. 적시성 있는 잘된 역학조사, 정책에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누가 흠잡을 수 없을 정도로 완결성 있는 역학조사는 필요합니다. 그런 역학조사를 했어야지 모든 환자를 쫓아다니면서 역학조사를 하면서 실제로 그게 역학조사가 완결성이 떨어져서 정책에도 못 쓴 역학조사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PCR 양성이면 무조건 계속 붙들어 놨었는데, PCR 양성이더라도 배양되는 거는 한계가 있다. 이런 연구를 다른 나라들은 이미 만들고 우리보다 격리 기준을 훨씬 더 먼저 느슨하게 바꿨습니다. 우리보다 나중에 코로나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2020년 1월 말 2월 초에 중국에서 환자가 2,000명, 3,000명이 생겼었습니다. 지금은 2,000명, 3,000명은 많은 숫자도 아니지만 그때는 굉장히 많은 숫자였는데, 그때 중국 정부가 우리는 코로나19가 이번 유행은 안정돼 가고 있다 그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사람들이 2,000명, 3,000명이 생기는데 무슨 소리야, 또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면 오렌지색 그래프로 플래팅을 해보면 1월 말 2월 초 피크죠. 근데 이거는 환자가 확진된 시점이고, 이 환자들이 증상이 발생한 시점을 위주로 플로팅을 해보니까 앞에 있는 녹색 그래프입니다. 녹색 그래프를 기준으로 보면 1월 말 2월 초 실제 줄고 있었죠. 그리고 이게 증상이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죠. 전염되고서 우한주 같으면 한 5일 정도 있다 증상이 나타났으니까 실제로 문제가 되는 건 이 5일 전이겠죠. 그러니까 1월 중순부터 유행이 안정되고 있었던 겁니다. 적어도 중국은 이런 데이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실시간 데이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코로나19 유행 중에 가장 많이 들은 말 몇 가지를 하면, 아직 긴장의 끈을 놓으면 되지 않습니다. 플러스 또 한 가지 많이 들은 말이, 우리는 이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2주가 고비입니다. 우리는 이런 자료를 못 만들고, 작년 말까지만 해도 계속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 얘기가 지겨우니까 안 하는데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균형감 있는 대응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코로나는 단순히 감염병 자체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에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감염병에만 너무 매몰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제 소수 감염병 전문가가 너무 목소리가 컸던 것도, 저도 감염내과 의사지만 불만입니다. 애들은 코로나로 걸려서 사망하는 경우 거의 없죠. 근데 애들 마스크를 쓰고 있다 보니까 애들 언어 발달이라든가 사회성이 전제해서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자,
2020년 5월인가 이태원 동성애자들 나이트클럽에서 이제 코로나가 퍼져서 그때 이제 역학조사를 한다고 들쑤시고 난리가 났었죠. 게다가 동성애자 클럽 위주로 퍼지니까 좀 더 좀 언론에서도 좀 선정적으로 얘기하고 그래서 들쑤시고 보니까 거기 이태원 자영업자들이 50%가 문을 닫았습니다. 50%가 문을 닫았으면 그 나머지 50%는 장사가 잘 되는 게 아니라 어거지로 하는 거겠죠. 그렇게 문을 닫으면 안타깝지만 생활을 비관해서 생활고에 시달려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도 있고 가정이 파탄나는 분도 있고 노숙자로 전락하는 분도 있고 그러면 이런 분은 또 기대 여명이 줄어듭니다. 사회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못하면 건강 문제에 신경을 못 쓰고 그렇기 때문에 기대 여명이 줄어든다는 거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태원 클럽 코로나 유행으로 죽은 사람이 있느냐 없습니다. 코로나 그 클럽 가서 춤을 출 정도면 젊고 건강한 사람들이죠. 코로나로 죽지도 않을 사람들을 조사한다고 들쑤시느라고 다른 사회적 피해를 만들었던 거 이건 과연 균형적이었느냐 반성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끄떡감 학교 문을 닫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애들의 기대 여명이 줄어들었다고 주장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애들이 죽지도 않는데 무슨 기대 여명이 줄어드느냐. 우리 끄떡감 코로나로 문을 닫았죠. 종로 무슨 학교에서 코로나가 환자가 한 명 생기면 종로구 전체 학교가 문을 닫았는데 그러면 애들의 학습 능력이 떨어집니다. 특히나 공교육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애들의 학력 성취 능력이 떨어지는데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학력 수준이 떨어지면 기대 여명이 떨어지는 거는 냉정한 현실이죠. 학력 수준이 떨어지면 나중에 위험한 일을 할 가능성도 높고 또 건강 문제에 신경을 못 쓸 확률도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끄떡감 학교를 문을 닫는 거 이건 사실은 이것도 문제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피해를 분산해야 되는데 자 우리 동네 통닭집 창업했다고 하는데 저는 창업했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동네 통닭집에서 얼마나 큰 돈 벌 거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습니다. 좀 더 번듯하고 안정된 일을 하고 싶지만 적은 자본으로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거라도 열심히 하면 먹고 살 수는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서 하니까 창업한 게 아니라 창업당한 겁니다. 이런 분들한테 피해를 너무 몰아서 줬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또 불편한 얘기를 하면 공공병원 이야기입니다. 우리 병원도 피해를 상당히 받습니다. 근데 우리 병원은 그래도 병원을 다 비우지는 않아서 그래도 좀 덜한데 서울의료원을 비롯한 많은 공공병원이 환자를 싹 비웠죠. 환자를 싹 비우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공공병원에도 열심히 하는 의사들이 있죠. 근데 예를 들면 정형외과 의사인데 3년 동안 정형외과 환자를 구경도 못하니까 수술도 하고 싶고 환자도 보고 싶고 그런데 병원을 나갑니다. 병원을 나가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전공의 TO 문제가 생깁니다. 전문의가 없으면 전공의 TO를 못 받죠. 그러면 어거지로 높은 월급 주고 새로 사람을 뽑아두면 남아있는 사람들 그럼 우리는 뭐냐? 남아있던 우린 바보냐? 또 아예 못 뽑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환자를 싹 비우면 환자풀을 다시 채우는데 한 5년은 걸립니다. 이런 병원은 5년 동안 병원 경영이 어렵겠죠. 또 환자풀이 적어지면 병원이라는 건 의료진이라는 환자를 보고 고민하고 물어보고 상의하고 그러면서 실력이 느는데 환자를 못 보면 그만큼 병원의 수준은 떨어집니다. 또 문제는 3년 동안 환자를 못 봤기 때문에 이 병원 전공의들이 다 돌팔이가 됐습니다. 외부 위탁 교육을 한다고는 하지만 정형외과 레지던트 같으면 그 병원 전문의가 내가 뒤에서 봐줄 테니까 너도 이거 좀 해봐 하고 직접 하는 거랑 어깨 넘어 보는 거랑 다르겠죠. 예.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난 것 같은데 더 해도 될까요? 한 2분 정도 하시고 네. 마무리 좀. 네, 그럼 이제 이거 한 가지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K-방역 얘기를 많이 했죠. 우리가 K-방역을 우리가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했을 때가 2020년 가을이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 비해서 일본이 환자도 많고 일본이 못했다고 생각하는 게 그 당시였습니다. 우리가 일본한테 당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일본은 어떡하느냐 우리 정부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그렇고 일본 상당히 무시하고 걱정하는 척하면서 고소했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호흡기 팬데믹은 걸릴 사람 웬만큼 걸려야 되기 때문에 확진자 수는 중요하지 않고 그 병으로 몇 명이 죽느냐, 인구 10만 명당 몇 명이 죽느냐 사망률이 중요하고 사망률도 그냥 사망률이 아니라 연령 표준화 사망률이 중요하다고 했죠.
우리가 제일 잘하고 일본이 제일 못했다고 했던 그 시점에도 보시다시피 연령 표준화 사망률이 우리보다 일본이 낮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다른 나라보다는 사망률이 적다고는 하지만 이게 생각할 문제가 감염병이라는 거는 퍼지는 양상이 다릅니다. 우리나라랑 일본처럼 마스크도 잘하는 나라랑 마스크 쓰려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데모하는 나라랑 그리고 만나면 포옹하는 나라랑 감염병이 퍼지는 게 다르겠죠. 그리고 좀 어려운 얘기인데 감염병이 들어왔을 때 중증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도 유전적으로 결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식생활도 결정되고 비만으로도 결정이 되고 어떤 유전자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병이 중증으로 가기도 안 가기도 하는데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사이는 않지만 굉장히 그 가까운 형제 사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일본이랑 비교해야 되는데 지금 와서는 모든 지표가 일본보다 우리나라 떨어지고 일본 국민들이 일본이 우리보다 못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가 일본보다 잘했다고 생각하는 건 검사를 그만큼 우리가 열심히 해줬던 거 그거 하나뿐이고 실제로는 일본이 모든 지표가 우리보다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반성을 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감염병 대응은 안보의 개념입니다. 안보의 개념 평소에도 투자하는 거고 그리고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감염병 대응 의료기관은 환자를 보는 기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감염병 대응을 제대로 하려면 아까도 말했죠. 연구를 해야죠. 연구를 해서 좋은 데이터를 내놔야 되는데 그 연구라는 게 그렇지 않아도 감염병이 돌아서 정신없고 인력이 부족할 때 해야 되기 때문에 평소에 굉장히 수준 높은 연구 수준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자기들만 볼 수 없기 환자를 다 팬데믹 상황에서는 소수의 병원만 환자를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노하우를 전파하는 경험과 교육의 경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인은 전쟁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군대 가서 총 들고 직접 싸워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싸우는 걸 연습하는 게 군인이듯이 감염병 대응병원도 항상 훈련하고 교육하고 연구하는 게 감염병 병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강의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워낙 또 재미있게 잘 하시고 그래서 조금 시간을 더 드렸습니다. 예, 강의 다 듣고 이제 토론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연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연자는 한미선 교수님이십니다. 한미선 교수님은 서울의대를 졸업하시고 석박사를 서울대학교에서 하셨고 서울대병원 감염관리의사로도 재직을 하셨고 현재 이제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소아청소년과 임상조교수로 재직 중이시고 또 저희 병원의 감염관리 담당을 하고 계십니다. 말씀해 주실 제목은 노인의료복지시설 감염관리 현실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방정현 교수님께서 워낙 강의를 재밌게 해주셔가지고 좀 비교될 것 같지만 저는 이번 강의 시간에는 이제 노인의료복지시설 감염관리 현실과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이라는 용어가 생소하신 선생님들도 계실 텐데요. 이러한 시설은 치매나 중풍 등의 노인성 질환으로 장애가 생겨서 도움이 필요로 하는 어르신들에게 급식이나 요양 그리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노인 요양 시설이 있고 그리고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을 제공하는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이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노인의료복지시설은 감염병 취약시설로 이제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가 유행을 하고 대유행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이러한 시설에서도 확진자가 그와 맞물려서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재작년과 작년 그래프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때와 이어서 올해에도 이제 시설 관련 확진자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이제 노인요양시설의 전체 직원 그리고 그 입소자 대비 확진자 비율이 어떤지를 조사한 자료가 있는데 작년 데이터를 보면 이제 확진자 비율이 낮은 곳도 있기는 하지만 30%에서 80%까지 이제 달하는 곳도 있었고 특히 맨 아래 보시면 Y구에 있는 한 노인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전체 정원의 한 80%가 확진이 되었고 그 중에서 입소자는 거의 한 90%가 확진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노인요양시설에 거기에 입소하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고령이고 그리고 기저질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치사율도 높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보면 사망자 중에서 우리나라 전체 사망자 중에서 시설 및 병원에서 감염된 사망자는 한 50% 정도 차지하고 있고 요양원에서 감염된 사망자는 13%, 서울시에서는 25%로 이제 집계가 되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꼽는 게 이제 청주에 속한 한 노인 요양원인데 여기서는 입소자와 종사자 전체의 한 80%가 코로나19 감염이 되었고 입소자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체 한 90%. 근데 이 입소자 확진자 중에서 이제 사망은 전체 33%로 치사율가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확진자들이 어디에서부터 코로나19가 걸려왔냐 조사해 봤더니 대부분 종사자로부터 감염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노인 요양시설의 종사자가 다른 종사자에게 이제 전파를 시키고 또 입소자에게 전파를 시키는 형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망 위험이 높은 고령자가 모여 있는 이러한 시설에서 확진자 비율이 높은데 그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노인의료 복지시설은 대부분 4에서 6인실로 구성되어 있는 다인실이고 밀집된 환경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입소자 대부분이 혼자 거동이 힘들어서 24시간 동안 요양보호사가 밀접 접촉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요양보호사를 통해서 입소자들이 식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코로나19 같이 사스코비2 같이 이렇게 전파력이 센 바이러스가 그 안에서 확산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자들의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으로도 그렇고 노인 요양시설에서 감염병이 확산되다 보니까 정부와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대응 방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에 따라서 면회를 금지를 시켰다가 이후에는 비접촉 면회를 허용하기도 했고 그리고 전수검사를 시행을 했고 종사자 대상으로 주기적인 선제검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노인 요양시설 내 확진자가 발생 시에는 코호트 격리를 하도록 하였고 밀접 접촉자는 타 격리시설로 이동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양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는 일단 우선적으로 예방접종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제 여러 가지 대응 지침을 마련하긴 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했습니다. 작년에 서울시에서 노인 요양 시설 관련된 관계자들과 이제 심층 인터뷰를 한 자료들을 제가 몇 장의 슬라이드로 요약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현장의 문제점으로 꼽았던 첫 번째는 감염 대응 체계의 부실이라는 건데요. 감염 전담 인원이 없었다. 감염병을 이제 어떤 대응을 이제 그 지침을 하더라고 이렇게 대응을 하라고 전달은 하지만 실제 그거를 전담해서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방역과 대응 지침이 현실성이 떨어졌다. 현실에서 그대로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격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그 예산 측면에서 이런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다는 것이었고 서울시에서 자치구를 통해서 노인 요양 시설로 이제 그 주로 대응 지침을 하다라는 저는 방식이었지 현장에서 그 대응 지침을 이제 실제 적용하면서 겪는 이제 애로 사항들을 그대로 그 전달할 커뮤니케이션 통로도 없었고 그리고 대응 지침 과정에서 생기는 이제 의문사항 질문들 같은 경우도 이제 물어볼 창구가 없었다는 게 이제 문제점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적인 교육이 없이 지침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실제로 요양보호사나 간호조무사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방역을 하더라 이런 문제점도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감염관리 교육을 제공을 하려고 이제 정부에서도 BOD 형식으로 제공하고는 있지만 대부분 일회성에 그치기 때문에 지속적인 감염 교육이 없다는 것도 하나의 문제점을 꼽았습니다. 두 번째 큰 문제점으로는 이제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었는데 확진자들을 격리를 하라고는 하지만 격리 공간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노인 요양 시설 내에서는 공간이 이제 협소했었고, 그리고 노인들을 이제 격리 이유나 아니면 다른 이유로 귀가하거나 아니면 다른 시설로 옮기는 과정에서 방문 요양 보호자 등의 인력이 필요한데 그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고 그나마 일하고 있는 요양 보호사는 감염병 대응 업무도 해야 되고 그리고 워낙에 외부 활동
외부 활동 프로그램이 제한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안 있다 보니까 그분들을 관리하면서 요양보호사의 업무가 가중되었다, 이런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포괄적 지원이 부족했다, 이런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었는데, 코로나19 모니터링하는 건 주로 서류 점검에 기반한 실태 지도 점검이고 굉장히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졌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그리고 이제 지자체에서 노인 요양시설의 지원을 이제 여러 가지 지원을 하려고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물품 지원이고 마스크와 소독제를 제공하는 방식이지 실제로 노인의 돌봄을 고려한 포괄적 지원책은 결여가 되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방금 앞서 설명드린 게 작년에 조사했던 내용이고요. 올해 4월에도 질병관리청에서 전국 국내 그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코로나19 관리 현황 실체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요양시설은 약 2,000여 곳이었고 기타 장기 요양 기관은 약 2,000여 곳이었는데, 우리가 팬데믹을 겪은 지 2년 정도 좀 넘은 시점이었는데도 여전히 감염관리 전담 인력을 갖춘 노인 요양시설이 한 60%, 기타 장기 요양 기관도 마찬가지로 60%밖에 되지 않았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러한 밀폐된 공간에서는 환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공조기를 갖고 미보유한 노인 요양시설이 반 이상, 그리고 기타 장기 요양기관 같은 경우에는 한 64% 정도로 되어 있고, 공조기 외에 기계 환기 설비 미보유하는 시설도 노요양시설 한 50% 정도로 달하고 있었습니다. 지난달에 이제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우리 병원에서 감염관리 교육을 했었는데, 그 전에 사전에 그분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한 내용을 공유를 드리면 105명 정도의 노인의료복지시설 관련 종사자들이 여기 설문조사에 참여를 하였고, 사회복지사와 간호조무사, 간호사분들 속해 있었는데 대부분이 감염관리가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하셨고, 현 시점에서 그러니까 그 조사한 기간이 올 봄이었는데요. 감염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라병원에서 감염관리 교육을 해준다면 도움이 되겠다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이분들께서 그 설문조사에 답한 이제 감염관리 장애 요인과 어려움들은 다음 항목들입니다. 격리시설이 일단 부족하다. 그리고 격리시설 운영하기가 어렵다. 물품 예산이 부족하다. 감염관리 교육이 체계적인 교육이 부족하다. 그리고 시설 종사자들의 감염관리 지식이 부족하고 실천하는 게 부족하다. 이런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감염관리 교육을 최근 1년 사이에 받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한 89%가 있다고 응답을 했는데 일부는 도움이 안 되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교육 내용이 어렵고 실무와 맞지 않다는 것이었고, 한 10% 정도는 최근 1년 사이에 감염 교육을 받은 경험은 없었는데 그 이유가 기회가 없었다, 이렇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요구하신 교육 내용 주제는 이제 굉장히 그냥 일반적인 감염관리 교육 내용 주제이긴 한데 표준주의, 전파 경로별 격리주의, 환경관리, 손위생, 위치도량 감염관리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분들께서 이제 그 제안하신 거는 감염관리 교육이라는 건 일회성에 그쳐야 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감염관리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었고, 그냥 형식적인 내용이 아니라 실제 업무 환경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실제 노인 요양시설에서 감염관리 활동을 담당할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보호장구 지원도 필요하고 격리가 필요하지만 우리가 제대로 격리를 하고 있는 게 맞는지 이제 조언을 해줄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 현실만 이러냐 보면 이제 국외에도 외국의 사례도 이렇게 비슷한 것 같습니다. 스코틀랜드와 미국의 사례를 공유를 해드릴 텐데요. 스코틀랜드도 마찬가지로 지역사회 감염이 많을수록 그리고 요양시설의 규모가 클수록 코로나19 발생 확률이 증가하는데, 여기에선 고령자의 코로나19 감염 증상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감염 의심이 지연되었다는 이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코로나19 PCR을 많이 시행을 하지 않는 국가이기도 한데요. 그리고 입소자들 격리 조치가 어려웠다. 그리고 종사자
종사자들이 한 시설에만 근무하는 게 아니라 여러 시설에 근무를 하는데 종사자들이 시설을 옮기다 보니까 시설 간 전파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종사자들이 휴게실이나 이런 곳에서 같이 밀접하게 접촉을 하다 보니까 사회적 거리두기가 잘 안 되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의 개인 보호 장비 미착용, 그리고 감염등 지침에 대한 낮은 이해도, 이러한 요인으로 요양시설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었다고 이제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정적인 요인을 꼽았는데, 요양시설에 기본적으로 이제 돈이 없다 보니까 기관 자체가 부실하고, 그리고 개인 보호 장비나 PCR 검사를 하기 위한 자금도 부족하고, 자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종사자들의 급여도 낮고, 이 종사자들의 교육 및 훈련도도 이제 낮고, 이런 점들을 꼽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앞으로 감염병 대응을 어떻게 강화를 할 것이냐, 이러한 과제를 제가 한 슬라이드로 정리를 했는데,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머무시는 이제 노인분들은 고령이고 기저질환을 가졌기 때문에 감염병이 한번 발생을 한다면 전파 위험이 굉장히 높으면서 중증의 집단 감염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설에 비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잘 해결하면 사실 새로운 신종 감염병 발생을 하더라도 또 우리가 좀 대처를 적절히 할 수가 있을 텐데, 첫 번째로는 이제 정리를 하면 감염병 대응 체계를 확립해야 된다. 감염병 전문 인력을 이제 갖추도록 하고 지속적인 감염 관리 교육이 제공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노인의료복지시설 내 밀집도를 완화를 하고 기본적인 환기 설비 등을 갖추도록 해서, 이거는 뭐 인증 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시설을 마련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지원을 하거나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염병 대응을 적절히 하기 위해서는 노인의료복지시설만 이제 오롯이 다 감당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기타 의료기관과 연계를 해서 감염병 대응하도록 하고, 그리고 재가 복지시설을 확충을 하면서 이러한 노인의료복지시설 내 밀집도를 완화하고 결국은 이제 커뮤니티 케어 가능하도록 그러한 이제 전략이 필요하고, 그리고 격리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걸 지원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역량들을 키워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모든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 그림으로 해결을 하면 다 좋겠는데요. 일단 기본적인 교육이 있어야 된다. 종사자들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줘야 되고, 충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고, 그리고 감염병 전문 인력이 필요하면서도, 그리고 정부와 그리고 지자체와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소통 창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 감사합니다. 네, 한미성 교수님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이제 가시면 되겠고요. 다음 세 번째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연자는 이제 온라인으로 강의를 해주실 예정이고, 문송미 분당 서울대병원의 감염내과 교수십니다. 간단히 소개시켜드리면, 경희대학교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하셨고, 질병관리본부 보건연구관, 가천의대 길병원 감염내과 조교수, 현재 분당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부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강의하실 내용은 중소병원 감염관리의 현실과 과제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분당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문송미입니다. 오늘 제가 20분 동안 발제를 맡은 주제는 중소병원 감염관리의 현실과 과제입니다. 중소병원 감염관리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그냥 딱 한마디로 정의를 해보면 뜨거워도 너무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뱉을 수는 없는데 덩어리는 너무 크고 또 너무 뜨거워서 넘기기에는 참 큰 고통들이 좀 따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쉽지 않고 어려운 중소병원 감염관리의 현실에 대해서 함께 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2009년도를 전후해서 아마 전 세계적인 그 의료체계의 기조가 만성병 또는 암 환자에 대한 진료, 치료의 목표가 다해져 있었습니다. 2009년도에 신종인플루엔자가 유행을 하면서 감염병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울 수 있고 이렇게 무력화될 수 있구나를 인지를 하게 되었고요. 국내에서는 2015년도에 메르스의 병원 내 전파를 크게 경험을 했습니다.
50년 정도 동안 유지되어 있던 방역 체계를 전면적으로 뜯어 고쳐야 되는 큰 이슈가 됐고요. 그 이후로도 2017년도에 병원 내 수해오염 사건, 또 2020년도에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대면으로 참석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 코로나19의 유행 지속, 또 며칠 전에 세 번째 원숭이 두창 확진자가 국내에서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감염병, 의료 관련과 관련된 이슈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5년도에 메르스가 국내에서 유행을 하게 되면서 이 병원 내 전파라는 부분이 크게 이슈가 됐고요. 국가 방역 체계가 전면적으로 개편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종 감염병에 대해서 유입을 차단하고 초기 즉각 현장 대응 등이 필요하고, 또 전문적인 치료나 확산 대응을 위한 방안이 필요함과 동시에 국내 의료기관의 현실상 이 병상수나 병상 간의 거리들이 너무 밀집 구조이기 때문에 이러한 입원실의 구조 개선, 그리고 무엇보다도 병원에서는 감염 관리라는 전문적인 영역에 힘써야 된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감염관리위원회나 감염관리실의 운영, 그리고 감염관리 인력에 대한 전문성들을 인정해야 되는 시기, 큰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2018년도에 시작되어서 의료 관련 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을 보건복지부가 이미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이미 4년 동안 이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중점 과제와 추진 전략이 진행되어 가고 있는데요. 그중에 중요한 카테고리 하나가 의료기관의 감염 관리에 대한 역량을 강화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이제 여기에는 인력을 지정하고 감염관리 사업을 의무화하고, 이와 함께 종사자의 감염관리 교육, 그리고 감염관리 지침 개발, 이제 여러 중점 과제들이 제안이 되어 왔습니다. 추진 주체를 보시면 의료 관련 감염은 정부, 의료기관, 의료 이용자가 모두 합심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관리 가능이라고 쓰여져 있긴 하는데, 저희가 여러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면 과연 이 의료 관련 감염 예방 그리고 관리는 가능한 것인가? 정말 잘할 수 있는가? 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만큼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전문가, 여러 현장의 담당자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만 하나하나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2021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이제 60살 이상의 코비드-19 확진자의 집단 발생 감염 경로를 살펴보니까 전체 4분의 1이 요양병원과 시설이었습니다. 요양병원 시설, 이거 도대체 감염 관리 어떻게 하는 거야를 지적하고자 하는 발언이라기보다는 이 요양병원과 시설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을지, 사실은 현장에서 대응하는 담당자들의 고초는 아마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 이어서 이 전국 요양병원 110개를 대상으로 해서 감염 관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실태 조사를 해보니까 행정 조직상입니다. 이 조직상에라도 감염관리실이 있나를 봤더니 그냥 80%는 없었던 거고요. 당연히 종합병원에서도 찾기 어려운 감염관리 전문 간호사도 이러한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곳은 1% 정도도 그냥 없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요양병원에서 감염병 격리시설이 구비된 곳은 60에서 70%라고는 하지만 폭발적인 원내 발생 상황에 대처하기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중소병원의 감염관리 특징들을 좀 살펴보려면 전체 국내 의료기관 분포의 특징을 좀 이해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국내에서는 민간 의료기관이 전체 의료기관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중소병원을 어디에 딱 법적으로 구분한 것은 없는데, 통상적으로 저희가 300병상 미만의 병원 종합병원들을 일컫게 됩니다. 이러한 300병상 미만의 중소병원이 전체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의 90%를 차지하고 있고요. 또 이 중에서는 100병상 미만인 병원이 병원급에서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중소병원이 의료체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발제의 제목을 말씀드리면서 중소병원의 감염관리는 뜨거워도 너무 뜨겁고 커도 너무 큰
존재감이 아주 확실한 부분이라고 다시 한번 토로도 확인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결국 이 중소병원의 감염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감염관리 도입과 운영 체계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2002년도에 병원 감염의 예방이라는 조문이 처음으로 의료법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병원 감염의 예방과 관련해서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이 감염관리위원회하고 감염관리실을 만들도록 하는 의무 규정이 있었고요. 이 2002년도에서 10년이 지난 2012년도에 200병상 이상의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운영해야 된다라고 규정이 바뀌었고요. 이제 또 10년이 지난 2021년도 6월 달이 돼서 이제는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급 요양병원도 포함이고요. 이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의 설치, 운영 의무가 확대되었습니다. 법 조문을 보시면 이 43조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의 설치와 관련해서는 이제 100개의 병상 이상을 갖춘 병원에서는 모두 설치하고 운영해야 된다. 그러면 이걸 설치하고 위원회를 운영한다라는 건 어떤 일을 해내야 하는지를 보면 감염병 환자의 처리에 대한 관한 상황, 위생 관리, 자체 규정의 제정과 개정을 모두 다 관리를 해야 되고요. 세부 업무에 대해서는 의료 관련 감염 발생을 감시하고 그 관리 실적에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하고 또 직원의 건강 관리를 챙겨야 하며 여러 제반, 그 밖에 감염 관리의 모든 필요한 사항의 업무를 진행해야 되는 것이 이 의료법에 개정되어 명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021년도 12월 30일자로 시행이 됐기 때문에 이미 2022년도 1월 1일자라면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이런 업무를 하는 위원회와 실이 설치되어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 의료기관에서 의사와 간호직구, 이러한 감염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 기준도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 6월 달에 복지부에서 의료 관련 감염 예방에 대해서 어떠한 정책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되고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는데요. 그 전에 도대체 의료 관련 감염 어떠한 상황인지를 먼저 인지를 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따라서 2018년도 3월 달에 전국 2,000여 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을 배포해서 이 의료 관련 감염 실태 조사를 시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1,400여 개의 의료기관이 대답을 했고요. 간략한 결론을 보시면 병원의 70%는 감염관리 계획이 없습니다. 70% 정도 감염 위험 요인에 대한 파악도 안 되고 있음이라는 게 가장 처음 눈에 들어오는 결과였고요. 표로 정리된 걸 잠깐 보시면 이 병원급에서는 감염관리위원회와 실이 운영되지 않는 곳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 20에서 30%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원내 감염관리 계획이나 감염 위험 요인 파악 활동도 전체 병원에서 20%에서 30% 정도만 운영되고 있던 것이 실정이었습니다. 물론 의료 감염 관련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인력들도 있었는데요. 그 인력과 그리고 그 인력들을 대상으로 감염 관리 역량을 강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질문을 했더니 상급병원에서는 학회 열심히 참여해서 전문가 교육 열심히 받으면 될 거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병원, 종합병원처럼 소수의 인원이 많은 역할을 담당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이런 거 학회 참여하고 논문 전을 보면 나의 피부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의료기관끼리 저쪽 병원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고 어떤 실질적인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에 대한 의료기관 간의 교류를 강조하고 원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당시 실태조사에서 감염관리 활동 어느 정도 하고 있었는지 확인해 보니까 의료기기를 멸균을 하게 되면 이 멸균의 결과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시행하지 않는 곳이 30%가 넘었고요. 수술실에서 양압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 해야 되는데 그걸 시행하지 않는 곳도 70%에 가까웠습니다. 2018년도는 이미 2015년도에 메르스의 원내 감염, 그래서 감염 관리가 중요하다라는 인식이 맞춰져 있고 감염 예방 관리로 등이 책정
확산되기 시작했던 시기인데 이 병원과 요양병원급에서는 이 감염관리의 사각지대나 마찬가지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염관리 활동과 관련된 재원을 좀 비교해보면 상급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3,950원 정도가 배정되어 있는데 병원과 요양병원에서는 681원, 152원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나 마찬가지였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게 4년 전인 2018년도이고요. 결국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에서 조직과 체계로 어떤 걸 만들어내야 각 의료기관, 특히 병원과 요양기관에서 감염관리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의 결과는 결국은 감염관리실이랑 감염관리운영위원회 만들 수 있도록 법적 체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도 6월 기준으로 100병상 이상의 병원에서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년의 시간이 흐른 시점에서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냐, 그리고 우리가 상급종합병원이건 요양병원이건 모든 의료기관이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경험적으로 많이 성장했을 거고 그 경험을 통해서 전문성도 증가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고 싶었습니다. 2021년도 실태조사 결과를 좀 열어봐야 되는데 한 일주일 전에 질병청의 이 보고서가 업로드가 되었습니다. 2021년도 4년 간격을 두고 시행한 의료 관련 감염 실체조사의 결과는 시행은 2021년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진행을 했고요. 전국 의료기관 1,100여 곳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이번 평가와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이 법적 기준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 병원에서도 100병상 이상과 100병상 미만으로 나누어서 구분을 하여 분석을 하였습니다. 보시면 감염관리위원회랑 감염관리실 운영의 현황을 보시면 100병상 기준으로 해서 100병상 이상은 법적 기준을 만족해야 하기 때문에 운영하는 곳이 70%, 80% 이상으로 확인됐지만 여전히 100병상 밑에서는 20에서 30%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렇게 조직도는 만들어놨는데 감염관리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평가 같은 업무를 진행하느냐를 봤더니 이 100병상 이상의 기관에서 전체적으로 반 정도밖에 이러한 실질적인 업무가 진행되지 않는 걸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또한 각 의료기관에서 4년이 지난 상황인데도 그러한 신종감염병 대응을 포함한 감염관리 사업에 있어서 여전히 인력이 부족하고 또 수가에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제안을 주셨습니다. 4년간의 변화가 사실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큰 성장을 가져오지는 않았던 걸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이 병원 100병상 이상, 100병상 미만 모두에서도 이번 의료기관 내 유행조사와 관련해서 내가 가장 부족했던 부분, 채움을 받고 싶은 부분이 무엇인가를 봤더니 경험을 공유하는 부분, 또 인력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2018년도와 2021년도가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의료 관련 감염 예방 사업으로 진행되는 몇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코니스 그리고 의료 관련 감염병 예방 관리 사업이 있고 오늘 말씀드리는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하는 중소병원 감염 관리 네트워크인 아이콘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 그 부분을 시도를 통해 지급을 하게 되고요. 참여 병원에게 그 부분을 지급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회수받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의료 관련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의 운영을 잠깐 보시면 이 지역별로 중심병원을 잡고요. 그 밑에 참여병원들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 중심병원은 상급 종합병원이 맡게 되고 한 300에서 500병상 규모의 참여병원들이 5개에서 7개 정도들이 포함되어서 교보금을 지급받고 사업을 진행하고 그 결과들을 공유하는 체계를 갖추어 있고 있습니다. 경기도를 기준으로 하면 이 중심병원 2022년도에 5개 정도가 있고요. 참여병원은 총 40개 정도이고 그러면 전체 45개 기관이 이 의료 관련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경기도권을 보면 전체 의료기관이 상급종합병원을 빼면 한 700여 개 이상 의료기관이 있는데 그 의료기관 중에 아주 일부만 이런 사업에 혜택 또는 참여 기회가 있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중소병원 감염관리 자문 시스템이라고 해서 앞서 아이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사업은 2012년도에 이 중소병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감염관리 개선을 지원할 수 있느냐라는 연구 용역이 발주가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2013년도에 1년차 사업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10년간 진행이 되어서 중소병원 감염관리 네트워크는 올해 10년차를 맞았는데, 전국에서 지역별로 단위별 운영 체계를 지속하고 있고, 서면으로 각 의료기관이 원하는 부분, 궁금한 부분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국 단위이다 보니까 각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다든지 궁금한 점을 즉각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조금 제한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책임의료기관 지도라는 것도 있는데요. 현재 지금 보라매 병원도 지역 책임기관으로 참여를 하셔서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대병원이 경영 책임을 맡고 이 지역 책임기관의 각각 역할로 급성기 퇴원 환자 연계관리나 중증 응급질환 협력, 감염 및 환자 안전 등의 세부 사업들을 진행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여러 관련한 감염 관리를 도와줄 수 있는 감염 예방 관리 사업이 있고요. 거기에 하나 더 합해져서 경기도 의료 관련 감염병 예방 관리 사업이 이 경기도만의 특징을 고려해서 사업의 진행의 필요성을 인지를 하고 이번 코비드-19을 겪으면서 가장 많은 경험을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인구의 40%에 달하는 많은 인구가 거주를 함과 동시에 지역적 특성상 경기 북부와 경기 남부로 나누어지고 상대적으로 경기 북부에는 상급병원과 종합병원이 많이 배치되지 않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코비드-19 상황에서 에크모를 적용해야 되는 중증 환자를 1시간 넘게 차를 타고 경기 남부의 상급종합병원으로 옮겨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비근 응급 환자에 대해 이송 문제가 이슈가 아니라 여러 재반의 감염 예방 관리 사업 자체도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서 그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했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의료 관련 감염병 예방 관리 사업을 올해 첫 발을 떼게 되었습니다. 중소병원 감염관리 굉장히 고민할 점이 많습니다. 해결은 쉽지 않는 상태에서 최근에 이 감염관리 정책의 현재와 미래라는 종설이 게재가 되었는데요. 여기 계시는 앞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또 업무를 지금 현재 담당하고 계신 선생님들께서 이 정리된 종설을 한번 읽고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을 함께 고민해야 되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림과 동시에 참 재미없는 과제를 말씀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한 10개 의료기관에 감염관리 전담자, 중소요양병원의 감염관리 전담자를 미팅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한 10분이 참여를 하셨는데요. 당연히 간호사 직군께서 참여하시리라 생각됐는데 그중에 한 분이 10년 정도 그 병원에 근무하셨다고 하는 사무 담당자 선생님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병원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감염관리 기본 지식도 풍부했고 요양기관 인증도 준비하고 계시는 상황인 걸 알게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이 병원에서는 감염관리 담당자를 겸직 발령을 하면 업무가 늘게 되고 또 책임이 부과되기 때문에 잘 견뎌하지 못하셔서 매번 사직을 하거나 로테이션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본인의 전문성이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장기간 근무한 사무직군이 감염관리 업무를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었다는 병원 내의 판단이 있었고 그래서 이번 대면 미팅, 비대면 미팅에서도 그 사무 담당자 선생님께서 그 병원의 감염관리와 관련한 대표자로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단면을 보여드리는 것 같고요. 조금 더 큰 병원, 우리 병원을 포함할 수도 있고요. 일반 사립대학병원 또는 공공의료기관도 다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감염관리실에서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를 하려면 3년 이상의 근무 경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정도의 경험을 갖추어야 어떠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대처와 계획을 세울 수 있고요. 남들에게 자문에 대한 답변을 줄 수도 있는 경험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같은 직군과 같은 업무에 3년 이상 근무를 하면 이들의 진급에는 오히려 득이 되기보다는 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감염관리라는 업무가
일반 임상 업무나 일반 다른 직군과는 조금 다른 업무의 특성이 있다라는 걸 좀 인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병원의 경영진도 그런 마인드를 갖고 이해해야 되고, 또 정책을 위반하고 진행해야 되는 정책가들도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고민과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중소병원에서 감염 관리를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를 좀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회에 참여하고 전문가의 강의도 중요하기는 하는데, 이 감염 관리 업무 담당자들이 중소병원 같은 경우에는 1명 또는 2~3명, 많아야 2~3명 정도까지 근무하시는 게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들끼리는 서로 으쌰으쌰하는 분위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쪽 병원에서 어떤 업무를 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으니까 그 병원의 경험을 공유받아서 내가 우리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하기 어려운 일들을 한번 고민해보고 서로 지지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한데요. 실질적으로 이걸 누가 만들어주기는 쉽지는 않지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지는 않은지를 고민은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전문이나 유관 학회를 통해서는 쉽지 않은 일이고, 또 정부 조직이 나서서 하기도 어려운 일이긴 한데요. 그래서 어떤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이러한 전문 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를 고민하고 방향성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실제적인 의료기관 감염관리 조사, 평가 시스템이 2018년도, 2022년도에 2번에 거쳐서 실태 조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사실 이러한 부분에서도 완전히 민낯을 보여주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실명이 아니라 결과를 충분히 민낯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 그리고 감염관리 조사 시스템도 필요한 부분이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언제나 이런 과제 그리고 현실 말씀드릴 때 마지막은 딱 하나인 것 같습니다. 감염관리 수가, 지원, 무엇보다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이 수능 날인데 요양기관 담당 선생님 만나면서 이런 거 지침서 본 적 있으시지요? 이런 툴키트 이용하셔서 사업을 좀 계획해 보시면 좋겠습니다를 제가 가장 처음 회의 때 말씀드렸는데 정말 콧방귀를 끼시더라고요. 오늘 수능 날인데 이렇게 수능 문제집 많은데 이 문제집 풀고 누구나 1등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 하지 않듯이 이렇게 지침 만들어줬고 툴키트 만들어줬으니 이거 보고 열심히 사업하세요는 정말 무책임한 말인 것 같습니다. 어떠한 지원, 자세한 지원, 정책 보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좀 더 허심탄회한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세부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성미 교수님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네, 세 분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네, 세 분의 토론자를 모시고 오늘 2번째 세션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지현 교수님께서는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에서 대응했던 코로나 허와 실에 대해서 좀 적나라하게 말씀을 해주셨고, 한미숙 교수님은 의료복지시설, 노인 의료복지시설에서 이렇게 이제 우리 어떻게 식으로 감염 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토론자 이제 앞으로 나와서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문성미 교수님께서는 이제 중소병원에서 감염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제 토론을 해주실 세 분의 토론자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은철 서울특별시 감염병 관리 과장님이시고요. 경력을 말씀드리면은 구로구 보건소 의학과장을 하셨고, 현재 서울시 시민건강국 감염병 관리 과장이시고, 한양대를 졸업하시고 서울대학교에서 이제 보건학 석사를 하셨고, 한양대학교에서 이제 의학 박사를 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송은철 과장님께서 먼저 토론을 해주시고 다음번 토론자에 대해서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서울시청 감염병관리과장 송은철입니다. 먼저 이런 좋은 자리 초대해 주시고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사실은 방지환 교수님께서는 저희 서울시청 그 코로나19 자문위원이셔서 오늘 해주신 말씀을 사실 여러 차례 저희 쪽에 말씀을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쪽에서도 감안하고 느끼는 바가 많았고, 다만
이제 긴 시간 대응하면서 교수님이 지적해 주셨던 그런 내용들의 상당수는 이제 좀 적용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역학조사 같은 부분도 현재는 이제 고위험 시설 쪽에 집중하고 있는 방향으로 전환이 되었고, 치료에 관한 부분도 현재는 하루에 발생하시는 분들의 99.몇% 정도가 대부분 자택에서 치료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전환을 하였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이제 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고 전문가분들의 자문을 얻으면서 사실은 조금 더 적절한 타이밍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반성은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조금씩 개선돼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사실은 첫 번째 양지원 교수님 강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뭐 딱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개선을 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주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한미성 교수님과 문송미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부분에 대해서 저희 서울시에서 고민하고 있었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러한 저희는 이제 고위험 시설이라고 이제 중앙에서 부르는 대로 좀 자주 부르고 있는데, 요양병원, 요양시설 같은 취약하신 분들이 많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계신 시설들에 대해서 감염 관리를 어떻게 좀 할 수 있을까 하고 저희 시에서도 고민을 했고, 그래서 예전에 요양시설과 요양병원 관련되신 전문가분들 모시고 시에서도 내부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좀 관리를 해나갈 수 있을까 하는 간담회 형식의 자문회의를 좀 진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오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은 내용에서도 언급이 되었지만 아주 원론적인 어떤 밀집된 시설이라거나 시설에 장기간 모시게 되는 우리 환경에 대한 부분들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까지 조금 진행이 되었는데요. 그 과정으로 사실은 저희가 2018년부터 한림대 이재갑 교수님하고 같이 요양병원의 CRE를 타겟으로 한 사실 컨설팅 사업을 좀 먼저 시작을 했었습니다. 1차 년도 진행을 하고 다음 년도 진행을 이제 막 시작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는 바람에 요양병원 CRE 컨설팅 사업이 그때 현장의 필요성에 맞춰서 코로나19 대응하는 컨설팅과 요양병원 요양시설까지 포함하는 교육사업으로 좀 확대가 되었었고요. 그런 과정으로 한 2년 정도 진행을 하고,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 내년까지 쭉 이어서 진행하는 사업은 다시 조금 예전으로 돌아가서 요양병원은 물론이고 중소병원까지 좀 포함할 수 있는 정도, 그리고 노인 요양시설까지 여전히 좀 포함할 수 있는 형태로 해서 현장 컨설팅 위주의 사업을 조금 저희 과에서는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이제 꾸준히 진행되는 시설별 감염관리자에 대한 교육들, 이런 것들은 저희 시에 저희 국내에 있는 감염병 연구센터에서 꾸준히 진행을 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가 이러한 과정에서 여러 번 이제 컨설팅을 이재학 교수님 가시고 할 때는 말씀을 들어보면, 교수님이 가시거나 아니면 다른 이제 그 팀의 교수님들 가실 때는 처음에는 아주 관심이 없어서 이분들을 관심을 있게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였고, 코로나 때는 아주 관심은 많으시나 문제가 이제 그 시설별로 역량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아까 한미성 교수님 그 말씀해 주신 내용에도 언급이 되었는데, 같은 설문을 했는데 어느 시설에서는 다 아는 내용, 어느 시설에서는 너무 어려운 내용, 현장에 안 맞고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고, 특히 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그 규모나 인력 이런 수준이 워낙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교육을 진행하더라도 한 번에 어떤 역량 강화로 이어지기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는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 이런 아까 자문회의 과정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꾸준히 이런 컨설팅 사업을 통한 교육, 그리고 지속적인 교육들 같이 진행하면서 역량을 조금 강화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조금은 벗어난 얘기지만 역학조사관들에 대한, 서울시 역학조사관들에 대한 교육 부분에 있어서 별도의 교육 과정을 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도 말씀 주셨던 이런 현장, 사실은 요양시설, 요양병원이 워낙 개수가 많기 때문에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전문가분들 아니면 서울시에서 직접 나가서 이런 컨설팅이나 교육, 뭐 관리 부분을 진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보건소의 역학조사관이나 전문가들을 좀 활용하는 것들이 필요하겠고요. 그래서 역학조사관 교육 과정에도 이런 내용들을 좀 포함시키거나 하는 고민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역학조사관 교육 과정에는 이미 이제 저희가 반영하고자 했던 것이 서로 인근 지역에 있는 역학조사관, 조금 더 경험이 있는 역학조사관들을 활용해서 다른 역학조사관들의 어떤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참여하도록 하는 과정들,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포함시켜 나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감염관리 컨설팅 교육에서도 문성미 교수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인근 의료기관에서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던 분들끼리 어떤 네트워크를 형성하거나 같이 할 수 있는 고민,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과정, 이런 것들도 포함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예전에는 보건소의 어떤 역학조사관님들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 사실은 역학조사관님들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도 있지만 현장의 보건소별로 어떤 역량 차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워낙 클 때는 사실 그런 과정을 고민하기가 쉽지 않은데, 현재는 중소병원 그리고 요양시설의 감염 관리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는 경우도 있고, 계시더라도 그 역량이라든지 조직의 역량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한동안은 저희가 이제 그 역량을 기본 수준을 조금 높이는 방향으로 계속 집중을 하고, 향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분들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조금 더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방향, 이런 것까지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송은철 과장님 좋은 토론 감사합니다. 예, 두 번째 토론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토론자는 H 양지병원의 감염관리실장으로 계시는 이지용 선생님이신데요. 을지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셨고 삼성서울병원에서 전임 강사, 강북 삼성병원에서 근무를 하셨고 현재 양지병원의 감염내과 과장으로 재직 중이십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H플러스 양지병원의 감염내과 이지용입니다. 저는 제가 양지병원에 처음 오게 된 게 2016년도였고, 그 당시 이제 저희 병원 상황 자체는 이제 감염 관리를 해야 되는가, 인증 때문에 어쩔 수 없구나. 그래서 우리 여러 중소병원 원장님들 아시다시피 별로 다르지 않은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제 양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학력이 깊지 못한 사례이지만 저와 저희 경영진이 어떻게 시너지를 이루었는지를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이제 관악구에 있는 유일한 종합병원이고요. 선별진료소를 하는 단 하나의 병원이었습니다. 아직 300배 상이 안 되고 이제 뭐 리뉴얼을 꿈꾸고 있습니다. 감염관리 의사는 제가 근무할 당시는 코로나 당시에도 저 1명, 그리고 진단검사역과 과장님 1분, 그 다음에 전담간호사 2명이 있었고요. 우한에서 처음 이렇게 코로나가 막 퍼지고 우리나라에 막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을 때 이제 저희 병원을 어떻게 지킬까 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메르스 당시에 이제 삼성서울병원에서 겪었던 경험을 토대로 이러한 병원 진료 시설을 유지하면서 발열 환자나 코로나 환자가 원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이와 같은 이제 플로우 차트를 만들고 병원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애썼던 그런 첫 사례였습니다. 당시에 이제 저희 병원은 이제 한 개의 음압실이 있었고 그 외에는 이제 제대로 갖춰진 음압 시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칙적으로 이제 이런 스크린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이 필요하고, 저희 병원 시설에서는 에어 체인지를 제대로 하려면 한 30분 정도는 방을 비워야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레벨 D를 입고 벗고 하는 것에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인력이 없었고 장비도 부족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예전 그 WHO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이렇게
세이브하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뭐 많아야 8개, 9개 테스트를 할 수가 있었고 1차 유행 전에 이제 많은 환자들을 스크리닝을 해야 될 때 저희 병원으로는 한 80명 가까이의 환자들이 데일리 내원을 해왔는데 일일이 히스토리하고 다 보내고 심지어는 약 처방도 해서 보내는 그런 업무를 거의 한 달 가까이 혼자 감당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슈가 됐던 드라이브 스루 스크리닝 시스템은 보시다시피 저희 병원 상황에서는 도입하기 어려운 시설적인 공간적인 제한이 있었고요. 양압을 사용한 워크스루 또한 시설이나 공간적인 제한이 있었습니다. 오픈 스페이스는 더욱 마찬가지였고 인력, 시설, 비용 항상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은 이 워크스루를 이제 음압을 이용한 워크스루를 개발하게 되었고 바이오세프티 캐비넷 클래스 3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러한 모양을 가지고 안전부스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면적이 적으니까 에어체인 벤틀레이션 캐패시티가 늘어났고 그에 따라서 음압 시설은 훨씬 더 좋았고요. 문제는 이제 디스인펙턴트였습니다. 보통 쓸 수 있는 디스인펙턴트가 대부분 톡식한 거였기 때문에 다행히도 한 가지 이 디스인펙턴트가 세이프티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이어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워크스루를 구성하고 선별진료소를 운영해서 파일럿 오퍼레이션 기간이 지나고 나서는 하루에 70명까지 검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저희가 더 투자를 해서 저희 부스도 더 개발을 하고 아예 데디케이트된 빌딩을 만들고 선별진료소를 만들어서 4개의 부스를 이용해서 더 많은 환자들을 검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중소병원은 항상 부족한 것이 비용, 인력, 자원입니다. 그래서 인력 자원이 너무나 이제 소독하는 데 힘들었기 때문에 자동화된 시설을 만들었고 이런 자동화된 시설을 토대로 훨씬 더 많은 거의 200명 이상의 환자를 저희 4개의 부스 그다음에 1개의 베드 부스를 이용해서 지금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허도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 시설이 중심으로 돼서 이 워크스루가 이제 ISO에 등재되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가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AI를 이용하여서 자가 진단 문진표, 그다음에 체온 측정 이런 걸로 이제 인원을 줄일 수 있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11월 4일까지 입원 확진자 수 170명 입원 확진자 수를 할 수 있었고 선별진료소도 운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 이제 오미크론이 대유행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래프에 보시면 입원 환자 확진 수가 상당히 적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각각의 환자 한 분 한 분 또 사망하신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자랑을 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 병원 근무에서는 최대한의 확진도 줄였을 뿐 아니라 확진된 환자들을 조기에 발견하여서 항바이러스제라든지 적절한 코로나 치료를 통해서 사망률을 줄일 수 있었고 지난 오미크론에는 단 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외래 진료도 또 호흡기센터도 코로나 발생 전과 비슷하게 계속 지속할 수 있었고 병상 가동률 또한 주변에 잘 운영되시는 병원들과 비교하여서 적지 않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처럼 부족한 그 감염내과 의사도 이 병원에서 이제 제가 배운 대로 제가 제일 잘하는 게 배운 대로 가르쳐주고 하게 하고 못하면 혼내고 또 때로는 우리 의료진한테도 이러면 안 돼. 우리 경영진 우리 원장님께도 막 대들고 병원을 지켜야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했고 저희 원장님 의료진 경영진도 저의 부족한 하지만 저의 말씀을 잘 들어주셨기 때문에 저희 병원은 처음에 감염내과를 드릴 때는 망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망하지 않았고 지금은 저와 같이 한 분의 감염 내과 선생님이 한 분 더 오셔서 또 훌륭하게 진료를 잘하고 계시고 감염관리 전담간호사 3분 또 진단검사의학과까지 총 6명의 감염관리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감염 전문가 저도 안전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처럼 부족한 전문가가 있는 중소병원도 이렇게 적절한 WHO에서 얘기하는 팬데믹 상황에서도 진료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이러한 감염병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원장님들께서도 이렇게 좀 감염관리 전문 인력 확충하시고 또 같이 얘기를 들어주시고 같이 도움을 주시고 하는 것이 오히려 나중에는 병원이 발전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계신 분들도 이렇게 초기에는 좀 비용이 많이 들어 보이고 시설도 많이 들어 보이긴 하겠지만 이런 인력들이 적절하게 또 경영진가 적절하게 일할 수 있는 또 저희들이 이렇게 일하면서 사실은 삭감 케이스들이 좀 있어서 다운이 되긴 합니다. 그러한 삭감 같이 저희들이 일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 저희들을 실망시키게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지용 실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사실 오늘 뭐 발제자로 모셨어야 되는데 이렇게 토론자로 모시면서 사실 뭐 하실 말씀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더 좋은 기회에 모셔야 될 것 같네요. 예, 세 번째 토론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토론자는 나종선 원장님이시고요. 강남대학교 사회사업학과를 졸업하셨고 숭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을 졸업하셨습니다. 경력으로는 사랑의 복지관 사무국 사무국장, 반포 종합사회복지관 관장, 현재는 구립 서초노인 요양센터 원장님으로 재직 중에 계십니다. 네, 나종선 원장님, 좋은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따로 원고를 준비하지 않아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좀 고민이 되는데요. 먼저는 우리 방지환 감염관리실장님 균형감 있는 대응과 피해 위험 분산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시면서 연구와 교육에 대한 필요성들을 이야기해 주신 것 공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미선 교수님도 대응의 문제점들을 적나라하게 나열해 주시고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의 교육 그리고 예산 확보, 전문 인력 확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공감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토대로 해서 현장에서의 2가지 정도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연결된 문성미 교수님의 중소병원에 대한 감염관리 실태, 법적인 어떤 그런 실효성들을 자료들을 이렇게 공유해 주셔서 감사함이 있고요. 양지병원은 저희와 협약이 맺어져 있어서 저희가 어르신을 모시고 직접 양지병원에 다녀온 적도 있는데 이렇게 실제적인 것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사실은 몰랐었고 그런 부분들을 오늘 공유하게 돼서 감사함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2가지를 좀 말씀드리자면 저희 요양센터는 200베드가 있는 노인 의료복지 시설입니다. 제가 서울에 있는 100여 개 미만의 노인 의료복지 시설을 대표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저희 요양센터에서는 올 봄에 그동안에는 신자가 거의 없다가 올 봄에 2달 3일 그리고 8월 달에 15일 이렇게 코호트 격리가 됐습니다. 전체 어르신 200분 중에 한 123분 정도가 확진이 됐고요. 또 종사자도 137명 중에 86명이 확진돼서 전체적인 퍼센트가 61%, 55% 정도 이렇게 확진이 됐습니다. 아까 데이터를 보니까 뭐 S9가 뭐 제가 말씀드린 수치하고 대략 비슷한 수치로 나오던데 그런 자료를
공유해준 한미선 교수님께 일정 부분은 또 감사함이 있고 그런 문제점들을 제기해서 그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이런 강의를 해주셔서 감사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응의 문제점에 있어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어떤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한 사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저희가 코호트 격리가 됨으로 인해서 한시적 지원금이 있어서 그것들을 전적으로 종사하는 모든 직원들에게 n분의 1로 이렇게 나눠서 지급한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방역에 관련된 비용이 지급이 됐는데 이것을 현실적으로 보면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하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 비용을 자산 취득비로 구입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단서 조항을 이렇게 묶어놨어요. 그래서 사실 현장에서는 자산 취득을 늘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르신들의 공기 정화라든지 때로는 뭐 공기 소독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지침이 나온 것을 보고 그러면 우리가 자산 취득비로 구입하는 것 대신에 임대 비용으로 좀 관리를 해서 이것들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임대 비용을 사실 올해 안에 그 비용을 쓰지 않으면 반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이 현실적으로 보면 마스크 구입하거나 자가키트 구입하고 또 니트릴 장갑을 구입한다든지 방호복 이런 걸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것보다 실질적인 어떤 공기 소독이 되는 그런 소독기가 필요했고 저희는 그 요즘 TV에서 선전하는 그 땡땡 그 AI 청소 로봇기를 2대를 구입을 해서 층별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공기 정화를 하고 환기시키는 이런 과정들이 있다 하더라도 꾸준히 정기적으로 어떤 공기 소독을 하는 그런 기기가 필요해서 자산 취득하지 않고 그것을 36개월 해가지고 올 연말까지는 임대료를 내고 나머지 뭐 30개월 정도는 선납하는 형태로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건강보험공단이든 보건복지부든 이런 부분들에 좀 선제적으로 협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적극 이렇게 권장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지침으로 어떤 좀 제한하는 이런 요소들이 많아서 현장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아까 감염 관리에 있어서 중소병원에서의 법적 그 실효성들을 이야기하시면서 보통은 법이 제정이 되면 뭐 그게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시행 규칙까지는 1년 반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게 개정이 됐기 때문에 6개월 만에 일정 부분 흐름을 탈 수가 있었다라고 보고요. 그것이 현실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자료를 제시해 주신 부분을 보면 20-30%의 어떤 그런 실효성이 좀 떨어지는 것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적극 개선하려면 사실은 선제적으로 또 그리고 적극적으로 오픈해서 이렇게 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재갑 교수님께서 저희 한노중이라고 요양시설 전국 그 회에서 해외 그 회에 오셔가지고 강의를 하셨는데 그때 기억나는 것이 이것입니다. 정부가 바뀌고 어떤 그 감염 관리 실태가 바뀐다라고 하는 것들이 현실적으로는 제가 궁금증이 하는데 그거는 마지막에 한번 그 우리 방지환 그 감염관 실장님께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재갑 교수님께서 현실적으로 현장에서의 그 방역 관리,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금 그 방지환 교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좀 오버랩이 돼가지고 좀 분명히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현장에서의
그 음압병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부가 바뀌면서 거의 다 철수해버리거나 없애버리거나 뭐 이런 형태로 바뀌어서 심각한 문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호흡기에 관련된 부분들이 다 감염이 되든지 안 그러면 명확히 그것이 조치가 되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공감을 해요. 왜냐하면 저희 요양 현장에서도 봄에 확진됐을 때에 확진되지 않았던 유니트 마을이 저희가 6개 마을이 있는데 그중에 한 마을이 확진자가 안 나왔거든요. 어르신들이. 그런데 8월 달에 나올 때는 다른 마을은 안 나오는데 또 그 마을만 나오게 되는 이런 현상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것을 전체적으로 어떤 흐름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정권이 바뀌면서의 어떤 이런 과정들 그리고 아까 그 말씀해 주셨던 이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더 잘했다라고 말씀하시는 어떤 근거가 무엇인지 좀 듣고 싶고요. 그런 어떤 그 근거 데이터를 좀 알려주시면 공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런 귀한 자리를 통해서 여러 감염관리실장님, 교수님들 또 그리고 중소병원의 귀한 어떤 사례까지 들을 수 있어서 제게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진행위원께서는 우리 방지원 교수님께 마이크 전달 좀 부탁드리고요. 혹시 뭐 답변 되실 수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연령 표준화 사망률이라고 했는데 일본이 우리보다 적습니다. 그리고 뭐 확진 환자도 적은데 확진 환자라는 건 사실 경증 환자는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가장 중요한 지표가 그건데 그 노인 요양센터 같은 게 문제인데 물론 뭐 그 좀 널찍하고 환기도 잘하고 환자 간의 병상 간격도 넓고 그러면 조금 괜찮겠지만 기본적으로 시한폭탄입니다. 근데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결과가 좋았던 거는 일본은 노인 요양센터 이런 대규모 노인 요양센터가 없어요. 물론 노인들이 입원을 하죠. 입원을 하는데 입원하는 순간 어떻게 재활해서 집에 보낼까 이걸 고민해서 빨리빨리 퇴원시키고 또 노인들이 집에 있고 집에서 재가 방문, 재가 의료 서비스가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 보면 노인 요양센터에서 집단 아웃브레이크가 생기면서 많이 돌아가셨는데 일본은 기본적으로 노인 건강관리 시스템이 무지무지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기초 체력이 굉장히 튼튼하기 때문에 이번 그 유행에서 우리보다 훨씬 더 결과가 좋았습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좀 경과가 됐는데 혹시 참석자 중에서 발표하신 분들한테 질문이 있거나 코멘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없으시면 두 번째 세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발표해 주신 연자와 토론자에게 큰 박수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